장자와 카프카. 카프카가 바라보는 세계의 형상은 그가 즐겨 읽은 노장사상의 세계관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순환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장자 제물론 편에 나오는 호전몽의 비유를 연상하게 한다. 전에 장주는 꿈의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것이 분명히 나비였다. 스스로 즐겁고 뜻대로라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금 뒤에 문득 깨어보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비의 꿈을 꾸는 장자인지 장자의 꿈을 꾸는 나비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이 호전몽의 비유는 절대인식을 위해서는 일체의 존재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무의 자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선악이나 미추, 시비 등 상반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이 도가적 사유 방식에서는 물아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물아의 구별이 없는 만물 일체의 세계에서는 꿈과 현실의 구별이 다 부질없는 짓이고 나비가 곧 장주이고 장주가 곧 나비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체포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법정 당국과 싸우는 소송의 요제프 칸은 은행 지배인인지 피고인지 정체성이 의문시 된다. 또 벌레로 변신한 변신의 그레고르는 고달픈 세일즈맨인가 벌레인가. 노장의 사유체계에서는 이것이 장주와 나비의 구별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반된 두 가지 형태의 존재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모순된 관계가 언어적으로 합일된 형상일 뿐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그 존재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카프카의 서술 공간에서 늘 반복되는 사회적 외부 세계와 심리적 내부 세계의 변증법적 교체 관계는 장자의 호전몽의 비유를 닮았다. 주인공의 시점을 매개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사건들은 그것이 각 등장인물의 객관적인 사실인지 주인공의 주관에 의해 투사된 왜곡된 객관인지 구별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적 시점에 의해 전달되는 피서술 세계에 주인공의 경험적 현실과 꿈 같은 자의식의 반영이 혼합 교체됨으로써 주인공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순환 도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부와 외부의 순환은 환상세계가 경험세계를 탈취하고 여기에 새로운 경험세계가 연속됨으로써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이어진다. 영화에서 주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소송을 예로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소송이라는 사건은 요제프 카의 외부 세계에서 발생하여 그를 압박하는 사회적 사실로 등장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노출되는 그 속성은 현실을 벗어난 초논리의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이것이 외부 세계에 처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보는 내면 세계의 시각이라는 강한 암시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의식 세계에 대한 외부 세계의 폭력적 간섭이라는 외형을 띠고 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피곤한 세일즈맨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신된 상황에서도 인간의 의식으로 사고한다. 변신이라는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자신이 소망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한다. 늘 지치도록 일하는 그레고르가 이 돌발적인 사건 덕에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놀고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풍뎅이 같은 흉측한 모습이 그레고르 자신이 보는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늘 기계처럼 일하며 돈을 벌어오는 생활 구조는 비인간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각에서 드러난 자신의 억눌린 모습이
본래와 다를 바 없다는 자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은 그레고르만이 집안에서 유일한 생계 부양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그가 모르는 저축이 있다는 사실에서 감지된다. 그들을 일종의 배신자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은 변신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드러지 않았을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일상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적인 모습은 벌레의 형상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레고르 3자는 외형적 자아와 내면 심리가 투영된 벌레의 모습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보다 완성된 자기 인식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이 외부 세계의 내부 세계, 그리고 내부 세계의 외부 세계라는 형상으로서 충분한 결말이 나지 않는 가운데 회전을 멈추지 않는 의미의 순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순환의 고리는 자아 분리의 관찰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식에 이르기 위하여 자아의 거리를 두는 서술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거리 부여는 카프카의 경우 내외의 순환을 통한 인식 획득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기도 하다. 이것은 카프카의 아포리즘에 다음과 같이 예시된다. 짐승은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빼앗아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주인의 채찍 가죽 속에 있는 새 매듭을 오인한 데서 온 환상이라는 것을 모른다. 여기서 짐승은 이미 자신과 주인의 관계를 인식하고 주인으로부터 그 역할을 몰수하려 한다. 짐승의 영역을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주인과 짐승, 때리고 맞는 상황 속의 객체로 인식하는 거리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주인이 되기 위해 채찍을 빼앗음으로써 그의 외부 상황은 내부 세계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내면의 환상에 머물 뿐이다. 외부 세계를 포괄하는 내면 세계는 새로운 매듭으로 인해 생긴 외부 세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내부와 외부, 주체와 객체의 패러독스한 순환은 결말이 없는 가운데 진리는 절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객 순환에 따른 인식의 한계를 노정시킨다. 현실과 환상이 뒤얽힌 소송의 주인공 요제프 카는 상반된 두 세계 분리를 거부하는 제스처를 보여준다. 즉 변신의 이유를 불충분한 수면 탓으로 돌리는 그레고르처럼 피고가 되어버린 상황을 자신이 잠을 깨고 난 후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쓴 결과라고 여기는 인식 혼돈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객 분리를 지향함으로써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은 그러나 카프카의 경우 절대 인식과 상관없이 인식과 이해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서술 기법일 뿐이다. 스스로 채찍질하는 짐승이 그 행위를 통해 주인이 된다는 것이 외부 세계를 오인한 데서 생긴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듯이 또 요제프 카의 경우 법정의 투사 세계가 인지를 방해하고 그것에 대한 부인이 현실 인식을 방해하듯이 카프카의 경우 그 자신 말하듯 진리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도처에서 포착된다. 이것은 노자의 도에 대한 인식과 흡사하다. 노자가 보는 도란 인간의 인식이나 표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어떤 말이나 개념으로 고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늘 어두컴컴한 가운데 현실과 환상이 맞부딪히고 초사실적 내용이 논리적 언어의 외피를 쓰고 형상화되는 카프카의 서술 공간에서는 로고스보다는 카오스를, 빛보다는 어둠을, 유형보다는 무형을, 유보다는 무를 근원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노자의 세계관이 어른거린다. 카프카는 현세의 공간에서 순수자아의 소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소외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낯설므로 인해 순수자아는 낯설게 하기에 수법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무엇으로 보인다.
변신이나 정체불명의 소송이나 익사선고를 내리는 선고의 아버지나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성이나 모두 한결같이 낯설미 서술기법으로만 형상화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카프카에게서 발견되는 순수 영역의 절대주관의 공간이라고 할 것이며 동시에 완전히 소외된 주관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절대 주관의 세계가 비극으로 귀결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비극성은 카프카의 독특한 사실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가령 소송에서 요제프카의 존재는 은행 지배인과 피고라는 대립되는 동시성으로 불안하게 합일되어 있다. 은행이라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외부 공간은 순수 영역의 내면 세계와 더불어 카의 분열적 자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카프카에게 자본주의가 내외와 상하 등 모든 것이 속박되어 있는 정속 상태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상황 설정을 통해 드러나는 카프카의 세계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현세 부정의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상반된 것들이 반대로 순환하여 하나로 복귀한다는 노자의 순환사고와 카프카의 사유방식은 유사하지만 소송이나 변신, 성의 세계에서 형상화되는 카프카의 리얼리티는 노장의 무의자연이나 생사일려의 사생관에는 이르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법정 당국과 투쟁을 하다 지친 끝에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요제프카의 순수 자아는 그런 상황에 저항은커녕 죽음을 기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맞이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마치 부인이 죽었을 때 울면서 고걸하는 대신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장자의 고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외부적 자아는 끝없이 죽음을 외면한다. 처형장에서 자기 머리 위로 오고 가는 칼을 스스로 빼앗아 찌르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목을 빙빙 돌려 삶을 동경하는 요제프카의 제스처는 존재의 분열에서 나오는 비극적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다. 내면으로는 동경하는 죽음이 다른 한편으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그는 생사일여의 도가적 죽음이 아니라 개같이 죽는 비극적 형상을 보여준다.